불편을 방치하면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다양한 불편 입법으로 해결해 보세요. 우리의 동의와 청원으로 시작되는 국민 입법 시대. TV 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선장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오늘도 무사히라는 그림 아시나요? 네, 많이 들어본 말이긴 한데 그림 제목이었나요? 오늘도 무사히는 예. 엄청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예전에 뭐 택시나 버스 타면 꼭 걸려있던 그 그림 있잖아요. 왜? 이 천사처럼 예쁜 백인 어린이가 어두운 방에서 이렇게 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림. 알죠. 예. 그 아이가 무릎 꿇고 이렇게 조그만한 아이가 거기에 오늘도 무사히라고 적혀 있었어요. 맞아요. 버스, 택시에도 있고 그렇죠. 식당 같은 데서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역시 기억하시는데 그야말로 국민 명화라고 불려도 될 만큼 흔하게 볼 수 있던 그림인데 이게 원작은 1776년에 영국의 화가 조슈아 레이놀즈가 그린 어린 사무엘이라는 작품이죠. 그러고 보니 저도 어디서 읽은 기억이 나네요. 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이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렸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당시에 어린 사무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 전에 우연히 그 그림을 다시 보는 순간 거기에 적힌 오늘도 무사히라는 글귀가 어쩌면 1970, 80년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왜 하필 오늘도 무사히였을까요? 행복하고 건강하게라든가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거는 왜 IMF 시절의 광고 카피잖아요. 그때 탤런트 김정은 씨가 이 벙어리 장갑 끼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네,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약간 네. 김정은 씨랑 좀 닮으신 부자 됐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렇게. 네. 그러고 보니까 시대마다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소망도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조우종 씨가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린 사무엘의 그림에 오늘도 무사히라는 소망, 적었던 것도 당시 국민의 소망을 대변한 것이었죠? 당시에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려고 한창 열심히 일하면서 산업을 일으킬 때 제발 내 몸은 다치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이 정말 성한 몸으로 퇴근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하긴 압축 성장기의 경제는 놀라울 만큼 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산업재해로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러고 보니 오늘도 무사히라는 소망이 정말 가장 간절했을 것 같아요. 좀 슬프기도 하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산업재해, 물론 우리 생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안전사고를 생각하면 요즘도 사실 오늘도 무사히라는 기도를 드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TV 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오늘은 우리 사회의 안전에 관한 입법 청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벌금 450만 원. 변호사님도 뭐 이 사건도 많이 맡으시고 재판정에도 자주 가시니까 여쭤보면 우리나라에서 벌금 450만 원 정도가 선고되는 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딱 벌금이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네. 최근 판례를 생각해 보면 대기업 본사 앞 조형물에 이제 스프레이 뿌리고 시위를 했던 대학생들에게 벌금 500만 원이 확정이 된 적이 있고 술집 앞에서 네. 치객과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의 휴대폰을 파손한 사람도 벌금 500만 원형이 확정된 바 있죠.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빌딩 앞에 조형물 스프레이 또 핸드폰 파손 이런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혀서 500만 원 정도 벌금을 낸 사례들이 있고 오늘 사연에 등장하는 벌금 450만 원. 이 사연은 방금 소개해 주신 사례들과 비교하면 정말 적잖이 충격적입니다. 벌금 450만 원. 과연 어떤 사연과 청원일지 제가 직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사회와 일터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 주세요. 저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용균이 엄마 김미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해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 용균이도 현장에 안전장치 하나 없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죽었습니다. 사업장 90%가 법을 위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재범률이 97%라고 하는데 여전히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고작 벌금 450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뿐입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에서 40명의 건설 노동자가 죽었지만 기업의 벌금은 노동자 1명당 50만 원에 불과했고 결국 2020년 한 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현장에서 또다시 38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원청인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해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도 하청 업체만 처벌받을 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용균이도 원청이 정한 업무 수칙을 다 지키면서 일했지만 사고 이후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다시 용균이와 같이 일터에서 억울하게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이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던 중에 안타깝게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올린 애절한 청원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건 젊은 청년이 거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에서 홀로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인데, 김용균 씨의 어머니와 가족들을 또 한 번 절망하게 한 것은 이후에 책임자에 대한 판결이라고 합니다. 어떤 판결이 나왔나요? 네, 지난 2월 10일 김용균 씨 사망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는 무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사장 등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고 현재 2심 재판을 앞둔 상황입니다. 물론 재판부에서 사건 꼼꼼히 살펴보고 엄정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내린 판결이겠지만, 이 사건은 김용균 씨가 아닌 회사의 잘못이 원인이라고 밝혀지기까지 했는데 노동자의 산재 사망에 대해서 원래 이렇게 이 정도 처벌밖에 내리지 못하는 겁니까? 원래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따르면 안전조치, 네. 보건조치를 위반해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탄희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발의안을 보면 실제 재판에서 내려지는 형량, 그러니까 벌금이 산재 사망 노동장 한 명당 평균 4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450만 원. 그래서 우리나라도 산재 사고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일어났고, 그 결과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국회 동의청원 사이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아들 잃은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청원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위에 회부됐고, 드디어 이듬해인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공포 후 3년의 유예 기간을 갖도록 했는데요. 법안을 청원한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안전을 저버렸다며 원안의 취지를 살려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니까 시행 100일이 훨씬 넘었습니다. 과연 그동안 법 시행 효과가 있었을지가 궁금한데요. 지난 5월 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시면 아직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긴 이른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약 100일 동안 57건의 산업재해 사고에서 6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급성 중독 같은 질병 사고는 총 2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29명의 근로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최근 5년 이내 이미 중대재해 사고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재발을 막는데도 아직은 큰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재발률도 이렇게 높으면 입법 발의안의 원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이 청원자들의 주장에 무게가 좀 실리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중대재해법이 너무 강한 규제를 담고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사람 목숨값이 450만 원이냐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기 위한 법입니다. 산재양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재판에서 벌금 액수 선고할 때 판사들이 탁상 공론으로 정하지 않고 현장의 산재 전문가들과 피해자 지원 단체 관련자들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듣고 벌금 액수를 정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혹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해서 기업 경영과 산업 현장 관리에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최근 정부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국내 기업 경영을 위축시켜 가뜩이나 고인건비로 고민하고 있는 다수의 국내 기업들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동시키거나 철수하도록 하여 종국에는 국가 경쟁력과 고용시장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 수립 시 기업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성과 균형을 견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처벌 범위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사망사고에 관련돼서 사업자들이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사업자들도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시행된 지 아직 반년도 되지 않았으니까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좀 더 살펴보면서 필요한 대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각자 입장과 생각에 따라 여러 가지 논쟁도 벌어지겠지만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그간의 노력에 의해 우리나라 산재 발생률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률은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 이 두 가지 경험과 현실을 꼭 유념해서 법과 제도를 보완했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두 번째 청원의 주제, 온수도 물입니다. 온수도 물이죠, 당연히. 물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물이죠. 여름에도 온수 없으면 살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사시사철 온수를 많이 쓰실 텐데요. 한 아파트 주민들이 온수도 물로 대접해달라는 당연한 청원을 게시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온수도 식수처럼 수질검사 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 저는 서울시 마포구의 3,700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말 온수탱크 코팅 공사 이후 온수에서 악취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수질 검사 결과 발암물질인 페놀 성분이 기준치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나 냄새의 문제일 뿐 치명적인 양은 아니라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어이없는 대답과 시공사 측의 무성의한 대응에 우리 주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말에 방송 뉴스에 보도되자 지난 1월 14일 온수탱크의 청소를 완료했다고 하지만 거의 1개월 이상 페놀이라는 유해 성분에 무방비로 노출돼 생활을 했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대책이나 재발 방지 대책은 전혀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서부수도 사업소, 환경부, 환경분쟁위원회 등의 개입을 요구했지만 온수는 식수가 아니라 기준이 없다. 모니터링은 하고 있다. 라는 방관적 태도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세계 10대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부에서 대책 마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 청원인이 호소하신 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변호사님, 이거 혹시 수사나 판결 나왔습니까? 네, 이 아파트 주민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요. 동시에 온수탱크 시공사, 감리사 등은 이제 업무상 가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경찰은 이 피고소인들의 책임을 물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요. 아파트 주민들은 분명히 이 온수에서 악취가 나고 또 가려움증도 호소한 사람이 많고 검사 결과 여기에서 정말 치명적인 이 페놀 성분도 검출됐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온수는 식수가 아니라서 수질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말, 이것도 무슨 말인가요? 아마 온수탱크 보수 과정에서 쓴 페인트에서 페놀이 검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공업체는 KC 인증을 통과한 페인트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온수탱크에 바른 페인트가 KC 인증을 통과했다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그 인증 과정에 온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현행 인증 방식은 23도 정도의 수온에서만 위생 안전 여부를 따질 뿐 온수탱크의 물온도인 60도 정도에서는 시험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수탱크는 물이 한번 가열된다는 이유로 수도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만 받는데요. 때문에 온수는 수도법에 따른 위생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고 정기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겨울철에는 아예 수도꼭지에서 온수를 받아 양치질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온수 탱크도 수도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 문제와 직결돼 있는데 온수에 대해서는 먹는 물 관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 먹는 물 관리 기준에 포함하는 걸로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 법 개정을 통해서 건강과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그럼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을 기대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주제, 우리는 5분 대기조가 아닙니다. 자, 변호사님, 이거 어려운 질문 하나 갑니다. 혹시 5분 대기조 아십니까? 이거 줄여서 오대기라고도 합니다. 아, 그거 알죠. 이렇게 약간 그 직원들 막 부려먹는 사람들한테 5분 대기 하라는 거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고대기, 뭐 오대기 그런 건가요? 제가 실제 제가 오대기 출신이라 오대기가 뭐죠? 제가 5분 대기조 출신입니다. 그래서 설명해 드리면 이게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항상 다 입고 있어요. 철모 쓰고 뭐 헬멧 다 쓰고 그리고 실탄까지 받고 군대 얘기하니까 또 이제 훌륭합니다. 아유 훌륭합니다. 또 모르시네. 뭐든지 훌륭합니다. 분위기가 예. 훌륭합니다. 네. 아니 요즘은 용어가 좀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속 대응조 또 즉각 출동조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아, 그럼 이번에 청원은 군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 그건 아니고요. 어떤 내용인지 변호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직접 소개해 주시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황운하 의원 등 14인의 발의로 의료인 인력을 재난관리 자원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무리하게 제약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현행법상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비축, 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 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의료인 인력을 오로지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징집하여 대기시키듯이 운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등 기문권 침해 소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사람을 재난 장비, 물자, 시설과 동등하게 입맛대로 쓰겠다는 것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 법안을 급하게 입법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법안은 발의조차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말 굉장히 정중하지만 아주 단호하고 강력한 톤으로 법안 발의 반대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분이 반대하시는 법안이 이거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가요? 입법 안의 이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지난 2020년 여름이었죠.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또 이런 전염병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 가지 입법안 중에 하나인데 주요 내용이 뭡니까? 청원자도 설명을 하셨는데 현행 재난관리법에는 국가가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물품 등으로 한정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코로나19 같은 긴급 보건 사태가 발생하면 물품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핵심적으로 필요할 때가 많으니까 그런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 인력도 긴급 동원 가능한 자원으로 포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의 이 5분 대기조처럼 언제든 긴급 상황 때 5분 안에 투입할 수 있는 의료진을 확보하자. 뭐 이런 취지인데 하지만 의료진 입장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근거로 개정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청원 내용 살펴보시면 무조건 반대한다기보다는 오로지 재난관리 책임자의 판단으로만 의료진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인권에 위배될 수 있으니 필요한 상황과 투입 방식들을 자세하고 현실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고요. 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회부되어 검토 중이니까 의료계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합리적인 최종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해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 구급차를 찾습니다. 구급차요? 구급차가 사라졌나요? 위급 환자가 발생했는데 구급차 없으면 안 되죠. 그건 위급 상황인데. 그렇죠. 예,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급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구급차. 그런데 대한민국 곳곳에서 구급차들이 있어야 할 곳에서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도 또 구급대원들도 발을 동동 구르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119 구급대원이 직접 올린 청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119 구급대원입니다.
시간이 생명인 응급환자는 119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환자의 소생률 및 예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저희 119 구급차는 언제나 1분 1초를 다툽니다. 그런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119 구급차가 건강검진과 자택 귀가 서비스에 동원되느라 제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적지 않은 지역에서 119 구급차가 임산부와 1세 이하 영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중증 장애인의 단순 건강검진이나 외래 진료 및 자택 귀가 서비스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송 지원 서비스들로 인해서 긴급 환자가 발생해도 5km 근방에 있는 관내 구급차를 찾지 못해 15에서 20km 거리가 넘는 타 관내 구급차가 15분에서 20분이 걸려서야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119 구급차들은 임산부나 영아 건강검진을 돕느라 정작 자신이 지켜야 할 관내를 적게는 2시간부터 많게는 5시간까지 비울 때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긴급 환자들이 구급차를 수소문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까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구급차의 본래 임무를 책임져야 할 소방본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구급차의 건강검진 이송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응급 환자를 살리기는커녕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정책 막아주세요. 제가 이 청원 읽고 너무 놀라서 정말 이런 일이 있는지 기사를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이 청원 내용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임산부, 영아, 그리고 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건강검진이나 외래 진료를 돕는 거는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서비스를 지자체가 책임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진적인 복지 정책인데 근데 거기에 119 구급차를 투입해서 부족하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구구절절한 얘기는 생략하더라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건강검진 이송 서비스 차량을 마련하셔야 하고 그리고 지자체의 사정과 판단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이 소중한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구급차, 별도의 법을 마련해서라도 자기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켜내는 방안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입법 제안 기대하겠습니다. TV 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오늘은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된 입법 청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변호사님 혹시 평소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뭐 특별히 신경을 쓰시거나 아니면 특히 자녀들한테 좀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차죠. 교통사고, 차 횡단보도, 신호등 잘 보고, 그렇죠. 건널 때 차 없는지 잘 보고, 네. 차에 탈 때 안전벨트 잘 하고 이런 규칙 많이 알려줍니다. 맞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 이제 문 열고 소화기 잘 있나 보거든요. 잘 있더라고요. 여러 개를 사두세요. 네. 그러니까 네. 예, 이제 집안에도 저 휴대용 하나 있어요. 아, 네. 네. 훌륭하십니다. 역시. 하여튼 사고가 이 제일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만사에 막 위축되어서 사는 건 좋지 않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고들 가만히 보면 함께 지키기로 하는 그런 그것도 규칙, 간단한 규칙이에요. 이 원칙만 지켰어도 대부분 일어나지 않았을 그런 사고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규칙 잘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어린이 그림에 적은 오늘도 무사히라는 소망은 오늘도 안전규칙과 안전약속을 잘 지키자는 다짐과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안전은 요행이 아니라 실천의 결과니까요. 맞습니다. 안전은 요행이 아니라 실천의 결과다. 오늘도 변호사님의 명언으로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생활을 위한 여러분의 소망 언제든 입법 청원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땐 언제나 입법 로그인!